화학2는 요번에 새로 교과서 개편되면서 예전 교과서는 5단원까지 있었는데 4단원으로 축소됐어요. 새 교과서 내용 보니까 예전 교과서보다 양이 많이 줄었어요. 자, 이유는 일단 단원 하나, 5단원 하나가 없어졌고요. 이거 별로 화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교양 차원에서 했던 건데 아예 빼버리더라고요, 이거. 그 다음에 화학2에서 예전에 그 자유에너지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는지 지난 교과서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어. 옛날에는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다시 나가더라고, 그거. 그리고 교과서가 바뀌면서 화학2 내용 일부가 원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단원 하나 없어지고 일부는 아예 날아가 버리고 어떤 건 원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보통 이게 작년까지도 말이죠. 화학2 내신 시험은 말이죠. 1학기 때까지만 바탕 봐요. 1학기 때. 2학기 때는 화학2 내신 시험을 대부분 학교에서 안 봐요. 왜냐면 1학기 때까지 성적이 수시에 반영되니까. 알았지? 그리고 1학기 때만 보는 거니까 아예 진도를 1학기 때 끝내고 시험을 1학기 때 그냥 저 책 전체를 2번에 나눠서 다 봐버리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학교는 한 중간 정도까지만 진도 나가고 시험도 중간까지만 보고 끝내버리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2학기 때 안 해. 2학기 때는 자습 보통 해요. 대부분 이제 수능 준비하라고. 알았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책이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교과서도 바뀌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학교 가서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진도가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도는 다 나갈 거고요. 자, 근데 순서를 이렇게 할게요. 2단원의 첫 번째 반응 엔탈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학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평형?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 화학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염기 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단원의 반응 속도고 4단원이 전기화학과 이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학전자고 전기분해 이제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1단원은 좀 나중에 하고 요거 먼저 할게요. 오늘 첫 시간 요거 먼저 할 겁니다. 이제 1단원 모르는데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1단원하고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알죠? 자, 그런데 요거를 얘기한 다음에요. 요로 갈 거예요. 3단원. 다음 시간은 반응 속도 3단원 할 겁니다. 이게 한 단원인데요. 이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반응 속도 끝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로 올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가는 거냐면은 이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얘를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땐 이런 순서로 배웠는데 이 교과서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요렇게 갈 겁니다. 알았죠? 네. 뭐 이렇게 나와도 큰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갔다가 얘를 맨 마지막에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요거 1단원 나갈 쯤 되면은 2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중간고사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생각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요. 요렇게 끊기거나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끊길 것 같아요. 근데 요 뒤에 내용이 얼마 없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여기서 끊길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학교가. 알았죠? 네. 자, 그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자, 이 숙제는요. 요게 하이탑 문제예요. 요번에 하이탑도 교과서가 바뀌면서 새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예전 하이탑과 다르게 문제가 상당히 질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이탑 문제를 숙제로 드리는데요. 선생님 교재에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꼭 외워줘야 될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줘야 될 기본 예제 같은 거 수록을 해놨는데 연습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자, 문제풀이는요. 제가 요번 학기 고민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건데 다른 학원에서는 화학2를 할 때 막 3시간이나 3시간 반을 해요. 근데 우리 학원은 2시간이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개념은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해야 되는데 이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년 문제풀이를 잘 못했어요, 이게. 근데 화학2는 문제풀이를 안 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화학 1을 공부해봐 알겠지만 화원의 1단원과 4단원이 계산 문제 많잖아요. 화학2는 정말 다 계산 문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온통 계산 문제 천지야. 뭐 화학에서 계산할 게 그렇게 많아. 특히 요번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예요. 이게. 알았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오니까 제가 문제 푸는 방법을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하긴 합니다만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 10 동안에 이걸 한번 다 봐야 되는데 딱 2배 걸려요. 2배. 그렇다고 문제풀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숙제로 드립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근데 어떤 문제를 줄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여러분 공부하는데 그거 아시죠? 3월부터 6월 달에 안 겪어봐서 모르군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이거 이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이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현상 유지하는 것도 급급해요. 학교 단일이야, 뭐 학원 단일이야, 뭐 숙제 나가려. 그래서 화학투도 마찬가지야. 조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 있는 방학 동안에 웬만큼 끝내놓자 라는 취지로 생각 많이 했죠. 조금 문제가 어렵긴 합니다만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탑을 숙제로 드릴 거예요. 알았지? 근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심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들어있더라고. 그거는 혼자서 못 풀어요. 그래서요. 제가요. 여기 펼쳐보면 여기 있어요. 우리 나하고 내신 같이 하는 사람 알겠지만 유튜브에다 선생님 강의 올리는 거 알죠? 이때 여기 저 촬영하고 있어요. 다시 올릴 뿐만 아니라 이거 해설 올려놨어요. 그래서 풀어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해설 보세요. 알았죠? 특히 여기 문제 보면은요. 처음에는 개념 기본 문제라 그래서 쉬운 문제가 있고요. 자, 요거 학교 내신 문제로 보통 좋은 문제고요. 개념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게 수능형 문제로 약간 고난도 문제예요. 근데 뒤쪽으로 가면은 진짜 어려운 게 있어요. 알았지? 그건 아마 해설 좀 봐야 되는데 난 능력이 출중해서 안 봐도 되냐.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뒤에 해설도 붙여놨어요. 그거 보고 충분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보세요. 뒤쪽에 적용 문제는. 왜? 그런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방법을 제가 거기다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요. 3월 달에 가서 내신 대비할 때 요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제 3월부터는 내신 대비할 때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야. 겨울방학 때는 개념 위주로 좀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왕 숙제할 때 문제 풀 때 요것 또한 일단 해두세요. 그래서 3월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좀 풀 거예요. 그때는 아마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학교에서 되게 많이 참고해요. 풀어봐야 되거든. 알았지? 그래서 이참에 조금 할 때 좀 세게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 숙제로 나갈 거니까 풀어오세요. 꼭. 알았지? 해설 올려놨으니까 모르는 거 보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제가 숙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수업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바로 수업할게요. 자, 페이지는 33페이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엔탈피. 자, 2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요.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조금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반응열. 화학 반응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이거 어디서 듣는 얘기인데? 어디서 들어봤죠? 화학은 4단원 맨 마지막 있죠? 그래요. 거기 맨 마지막에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이란 제목으로 배웠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화학투에 지금 있는데요. 내 생각에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 아마 화학투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겁니다. 화학 반응할 때는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하고요. 이때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을 우리는 화학원에서는 그냥 출입열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원래 화학에는 공식적인 명칭, 단어가 있어요.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을 뭐라 그러냐면 자, 요거는 조금 알아둡시다. 반응열이라고 해요. 화학 반응 시 출입하는 열을 반응열, 기호는 Q라고 쓸 겁니다. 알았지? 이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출입하면 방출하는 경우도 있고 흡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방출하는 걸 발열이라고 흡수하는 걸 흡열이라고 한다. 이거
얼마 전에 해봐서 기억나죠? 똑같습니다. 잠깐 요건 하나 봅시다. 요거는 화학원에서 보통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화학투에서는 요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안정화 물질 누가 안정한가요? 자, 안정화 물질은요. 에너지가 낮은 물질 외워.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합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에너지 낮은 게 안정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반응물이 에너지 크고 생성물이 낮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 낮은 생성물이 안정하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에너지 낮은 반응물이 에너지 높은 생성물로 바뀌는 게 흡열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반응물이 안정하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화학투에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내려가 반응의 측정. 우리 에너지 출입열 어떻게 에너지 출입량 어떻게 측정했더라? 열량계를 갖고 측정했죠. 근데 요것도 화학원에서 했던 거잖아, 그지? 요것도 화학2에서 다루긴 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화학원에서 했다고. 자, 원리는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A하고 B라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 또는 흡수를 할 건데 이 방출하고 흡수하는 이 에너지를 다이렉트로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이때 열량계를 통해서 측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원리는 반응물 주변에다가 어떤 물질을 들이대라 그랬죠. 이때 얘가 발열 반응하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 열이 물질 속으로 들어갈 거다. 흡열 반응하면은 이 물질 주위에 있는 물질로부터 에너지를 뺏어낼 거다. 이때 이 물질이 흡수하거나 이 물질이 뺏긴 열, 방출한 열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Q는 CM 델타 T를 이용해서. 기억나시죠? 이때 열량계는 어떤 열량계든 이 원리를 쓰는 것이고 열량계는 간열량계와 통열량계가 있었다. 배웠었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이걸 자세히 배우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후딱 넘어가면 안 나올 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나와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배운 거예요. 화학 반응 시 에너지가 출입하는데 왜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가 출입하느냐? 그 이유를 좀 먼저 볼게요. 화학 반응 시 에너지가 출입하는 이유는요. 잠깐 이거 이유는 안 물어봐요. 이해만 하세요. 이걸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겁니다. 자, 화학 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중학교 때 배웠지만 화학 반응의 정의가 뭐냐면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즉 얘하고 얘가 성질이 완전 생판 다른 거. 그치? 그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 그래. 근데요, 얘들이 성질이 다르면요, 단순히 성질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질 내부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물질이든 에너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때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성질이 다르면 성질만 다른 게 아니라 물질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도 달라요.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야. 잠깐. 여기서 물질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할 겁니다. 이거 잘 봐요, 이거. 알았죠? 물질 내부에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해. 어떤 반에도 수업 딱 들었더니 어떤 친구 이렇게 얘기하더만 용어가 너무 낯선 용어, 새로운 용어 많아갖고 헷갈린다 자꾸 그러더라고. 용어 개념부터 잘 잡아야 돼. 알았지? 자, 엔탈피의 뜻이 뭐냐고 묻는 유치한 질문은 고3 문제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념은 알아야 돼. 엔탈피. 앞으로 기호로 H라고 쓸 거야. H는 엔탈피. 그럼 엔탈피는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열 함량. 여기서 열은 에너지를 뜻하는 거야. 에너지 함량. 즉 어떤 물질이 지닌 고유 에너지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아이 집어치워. 누가 이런 거 물어보냐? 이렇게 그냥 물질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자. 물질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한다. 됐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거기 교재에 보면요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뭘 열심히 적어놨어요. 교과서 없는 겁니다. 꼭 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참고로 알아줘야 될 얘기 이런 걸 거기다 좀 적어놨어요. 이 엔탈피의 본질이 뭐냐? 이건 고등학교 때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물질 내부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질 내부의 에너지가 뭡니까? 물질 내부의 에너지 본질이 뭔가 잠깐만 설명할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의 거 전자로 되어 있으며 원자 핵은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원자 핵은요 제자리에서 막 진동운동도 한답니다. 그러면 회전운동하기 때문에 회전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진동운동하기 때문에 진동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알았지? 전자는요 원자핵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전자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이때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쪽 원자하고요 요렇게 인력
이렇게 반발력 작용하죠. 인력과 반발력은 위치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엔탈피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즉 원자핵, 전자, 이 원자 자체도 진동 운동을 해요. 이 분자도 막 날아다니면서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 속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몽땅 다 더한 거와 원자핵과 전자 간의 인력 반발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대요. 이걸 다 더한 게 엔탈피래요. 알았죠? 다시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엔탈피라는 개념, 이런 걸 그냥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로 간다. 내분의 본질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 하나 더. 이거 절대값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린 절대값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는데?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내신 순위도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요 엔탈피의 변화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엔탈피의 변화량은 이게 변화량이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되는데 이 나중은 누구냐면 바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은 누구냐면 이게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엔탈피 내부 에너지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내부 에너지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는 거 그건 이제 좀 뒤에 가서 배우겠고. 엔탈피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물질 내부에 들어있는 에너지. 자, 지금부터 이제 H라고 쓸게요. 이게 엔탈피예요. 내부 에너지. 알았지? 이때 화학 반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성질만 다른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 엔탈피도 다르다. 알았지? 이게 내부 에너지 엔탈피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출입합니다. 왜? 어디 볼까요? 반응물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를 원래 측정할 수 없지만 100줄이 있다고 쳐봐요.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를요 70줄이 있다고 쳐봐요. 자, 이때 요 반응물이 되기 위해서는 100줄이 필요하고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70줄 필요한데 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하게 되면 요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70밖에 안 필요하니까 요 100 중에서 70을 여기 남겨놓고 나머지 30은 어떻게 하게? 버려요.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만큼을 밖으로 뿜어내는 거야. 이게 반려 반응이야. 거꾸로 역반응이 진행되면 70,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70이 필요했는데 반응물이 되기 위해서는 100이 필요해. 근데 지금 현재 70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30은 어떻게 해야 돼? 밖에서 꼬아와야 돼. 빌려와야 돼. 즉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즉 엔탈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발열혈변이 일어나는 거야. 화원 시간에는 안 배운 거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았는가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발열 반응, 흡열 반응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고 있는 얼만큼? 에너지들의 차이값만큼 방출하고 흡수한다. 자, 여기서 에너지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엔탈피,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그 엔탈피 차이값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잊지 마시오. 오늘 여기 챕터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에너지 차이값. 에너지 차이값. 알았지? 네. 자, 그래서요. 잘 들어. 지금부터 반응 엔탈피. 오늘 배우는 우리 요 챕터의 제목이죠. 반응 엔탈피가 뭐냐면 델타 H. 잠깐만. H가 뭐라 그랬어요? 엔탈피. 내부 에너지. 델타는 변화량입니다. 아. 엔탈피 변화량을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요 H는 엔탈피고 여기다 델타 붙여서 엔탈피 변화량을 반응 엔탈피라고 읽어요. 알았죠? 반응 엔탈피라는 용어 외우세요. 오늘 끝날 때까지 나올 거니까 요 용어 개념 알아야지만 이해할 겁니다. 반응 엔탈피, 엔탈피 변화량. 근데 이 엔탈피 변화량이 뭐냐?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값이죠. 즉 내부 에너지 차이값이다. 알았지? 그러네. 얘가 이렇게 갈 때 변화량이 30이잖아요. 30만큼을 방출시켰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할 때도 변화량이 30이죠. 30만큼 흡수했죠. 이 엔탈피 변화량이 바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값이 되겠고, 하나 더, 이 반응 엔탈피 바로 에너지 출입량이 되는 거다.
알았지? 즉 화학 반응 시에 출입하는 이 에너지 양이 바로 반응 엔탈피, 반응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야. 그만큼 흡수하게 되는 거고 방출하게 되는 거고 그게 출입량이고, 있죠? 자, 반응 엔탈피, 엔탈피 변화량 바로 엔탈피 차이값, 에너지 출입량이라는 거 알아두고, 알았지? 이때 얘하고 얘 에너지 차이만큼을 밖으로 방출하거나 흡수하잖아요. 이때 우리 화학 반응 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를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반응열의 본질이 바로 얘 차이값인 거죠. 그지? 얘들의 반응과 생성의 차이만큼 방출을 흡수하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반응열이 곧 반응 엔탈피, 반응열이 반응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차이값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 가는가? 그래서 반응열 크기하고 반응 엔탈피는 같다는 거. 자, 요거 꼭 명심하세요. 요거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요거 잘 알아도 반응 엔탈피 델타 H는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에너지 출입량이다. 됐나요? 놔두고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요 델타 H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측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미 화학원 시간에 배웠어요. 열연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야. 다이렉트 측정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방법, 열연계를 이용하는 걸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화학조에서는 시험에 나올까 말까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를 따라서 보자는 거. 제가 볼 때 수능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제는 그거는. 자, 이제 나머지 4가지 배울 건데 그 4가지가 어렵다는 거야. 자, 일단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 델타 H는요,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화학 반응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열화학 반응식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열화학 반응식은요, 어쩌고저쩌고, 아이 됐고 저리 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 뒤에다가 에너지 출입량, 이게 뭔데요? 델타 H죠. 알았지? 화학 반응식 뒤에다가요, 에너지 출입량을 붙여놓은 거를 열화학 반응식이라 그래. 예를 들어 요거 화학 반응식이죠. 여기까지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까지는 열화학 반응식, 여기까지는 화학 반응식, 여기까지는 열화학 반응식. 이해갔니? 학교 내신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이거 요번에 반드시 중간고사 때 반드시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쓰라는 문제 서술로 낼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이거 화학원 시간에 배웠으니까 화학 반응식 만드는 규칙 이거 갖고 막 여러 가지 응용 문제도 풀어봤고요. 이제 요거를 쓰려면 이거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쓰겠죠, 그죠? 지금부터 요 뒤에 써 있는 요것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봐요. 이 델타 H를 열화학 반응식 표현할 때는 말이죠, 물리 시간에 배웠던 벡터 기억나십니까?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방향도 있죠. 숫자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방향 다르면 달라지는 물리량 벡터하고, 자, 제가 이렇게 점점 찍어놓은 이유는요, 완전 똑같지는 않다는 거야. 비슷해. 벡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야. 얘도 약간 방향성이 있어요. 알았지? 잘 들어. 델타 H는 이런 건 책이 없는 거예요. 잘 봐요. 항상 두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부호 파트와 하나는 크기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알았지? 즉 숫자와 부호로 나뉜다 이런 얘기야. 이 크기는 바로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때 크기는 뭘 뜻하는 거냐? 이 숫자는 뭘 뜻하는 거냐? 여태 떠들었어요. 이 숫자가 바로 델타 H는 에너지 출입량을 뜻한다 그랬지, 그지? 맞아요? 이게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엔탈피 차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그지? 요 숫자가 바로 에너지 차이, 출입량. 나 좀 봐, 나 좀 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수소가 연소하는 거거든요. 이때 286을 출입시킨다는 뜻이죠. 출입. 요 숫자만 보면 방출인지 흡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았지? 자, 수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될 때 여기 반응물 수소 산소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합과 생성물 H2O의 엔탈피 차이값이 얼마다? 286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런데 286이 차이가 나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잖아. 근데 요 숫자만 보면 누가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게 방출인지 흡수인지, 이게 누가 큰지 작은지를 표현을 해놔야죠. 어디다 표현했겠어요? 부호에다 표현해놨겠죠. 부호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델타 H도 꼭 알아둘 거. 열악 반응식의 델타 H는 부호가 있다.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즉 N은 출입량, N은 차이값만 있는 게 아니라 부호가 뭘 뜻하는 건지 잘 봐. 다시 이거 엔탈피 변화량이잖아. 반응 엔탈피는. 맞아? 그러면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 빼는 거죠. 맞아? 그럼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뺀 값이 플러스가 나왔다면 나중 엔탈피가 크다는 거지. 여기 나중 엔탈피는 뭐겠어? 생성물. 처음 엔탈피는 반응물이거든. 그러면 요거 뺀 값이 플러스는 건 누가 크다? 생성물이 크다. 생성물이 크다? 아, 생성물의 내부 에너지 크다?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 반응인 거죠. 플러스는 뭐다? 흡열이다. 됐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 뺀 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반응물이 크다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반응물 큰 쪽에서 작은 쪽 생성물 쪽으로 갔다면 이거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죠?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거는 변화량이야. 나중에서 처음 뺀 변화량. 그렇지? 변화량이 플러스면 커지는 거다. 변화량이 마이너스면 작아지는 거다. 잊지 마시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발열 반응. 잠깐만 정리합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이 될 때 286을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그러면 물이 될 때 286이 차이가 나는데 누가 에너지가 더 크고 누가 작은 거다? 발열 반응이니까 낮아짐으로 얘가 에너지가 낮은 거다. 얼만큼? 얘보다 286 작은 거다. 라는 뜻인 거죠. 해석했죠? 쓸 때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아유, 중요해요. 많이 쓸 겁니다. 개수에다가 n배라면 델타 H는 n배다. 외우세요. 잠깐. 화학원 시간에 배웠죠? 개수비는 앞으로 열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몰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놓고요. 개수는 몰수와 같은 거다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들아, 그냥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문제 풀 때 써먹으라고 정리한 거야. 뭔 소리냐고. 여기 지금 개수가 1이에요. 있죠? 자, 수소가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수소 1몰이 연소하면 286을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개수는 몰수로 보세요. 그런데 요 앞에 화학 반응식에다 2를 곱해가지고 개수를 다 2를 곱해줬어요. 그래서 2, 1, 2가 됐어요. 아, 그럼 2몰이 연소하면 델타 H가 얼마냐? 이거는 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2를 곱하면 얘도 2를 곱하라고. 알았지? 그게 저 얘기야? 왜? 왜는 뭐 그냥 이해만 하면 되죠. 잘 봐. 20에서 10을 빼면 10이죠? 40에서 20 빼면 얼마예요? 20이죠? 양이 많아지면 차이값도 많아지잖아요. 양이 많아지면 차이값도 많아지죠? 얘가 차이값이잖아요. 양이 2배 되면 차이값도 2배 되겠죠? 당연한 거죠. 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보고 계속 2배 하면 얘가 얼마다고 찾아낼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역반응의 델타 H는 정반응의 델타 H에서 마이너스 붙여라. 이건 무슨 얘기냐. 얘들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이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 마이너스 286이야. 이걸 뒤집을게. 역반응으로 써볼게. 그럼 이거 얼마나 하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지? 어떻게 하라고? 원래 반응의 델타 H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쓰면 된다는 거야? 그럼 플러스로 바뀌네. 알았어? 이해갔지? 왜? 당연하지. 왜 당연해요? 어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요 반응할 때 286을 방출한다 뜻도 있지만 반응물하고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얼마라고? 286.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뒤집었다고 이게 에너지 차이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286. 그죠? 그런데 요거 286이 어떻다? 낮아지는 거였어. 즉 H2가 286 작은 거였잖아. 그러면 이게 에너지 크잖아. 그럼 이거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잖아. 그럼 부호가 뭐가 돼야 돼? 근데 왜 생략했어요? 자, 플러스는 생략 가능. 마이너스는 생략하면 큰일 나는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 앞으로 부호가 없으면 플러스구나. 흡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 좀 봐. 에너지 출입량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잠깐, 요거는 열화학 반응식에서야. 지금 계속 열화학 반응식 얘기하는 중이야. 열화학 반응식에서 에너지 출입량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잠깐 얘들아,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요거 얘를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거 봐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델타 H 기호를 없애버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놓으면 같은 반응식이 돼. 같은 열합 반응식이야. 알았지? 아, 요렇게도 표현한다. 요즘에 수능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거 학교 내신에서나 나올 것 같아요. 있겠죠? 이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요것만 배웠었어요. 이 표기법. 근데 대학 딱 들어갔더니 요런 표기법이 있더라고. 학원 선생님하러 나왔더니 요거 두 개가 혼용돼서 쓰이고 요즘 점점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수능에서 안 나와 이게. 아니, 여기 안 나와. 자, 요거는요, 반응열 표기법이야. 반응열 표기법. 아까 Q라고 한다고 했었죠. 반응열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델타 H 반응 엔탈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요건 반응열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럼 선생님,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반응열하고 반응 엔탈피는 차이가 뭡니까? 그럼 그 차이를 알아야겠네. 알았지? 근데 그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죠. 결론은요, 이거예요. 아까 그 정반응과 역반응의 델타 H에는 부호만 반대로 붙이면 되는 것처럼 요 델타 H에다 부호만 반대로 붙이면 Q가 되는 거야. 이게 결론이거든? 자, 잘 봐. 누가 지웠어, 이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요게 지금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가 100줄이고 이건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 70줄이라고 쳐봐. 그럼 요게 30만큼 밖으로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알았죠? 자, 이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를 지금부터 측정을 할 거야. 알았지? 어떻게 측정할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는 이 에너지가 얼마냐고서 딱 들이대면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간접적인 수단을 쓴다 그랬지. 어떻게 하라고? 여기 반응물, 생성물 주위에다가 물질을 놓고 이 물질로 에너지가 들어가면 얘가 흡수한 에너지를 측정하면 여기 방출된 에너지가 측정되는 거잖아. 이때 얘가 흡수한 에너지를 측정해서 요 에너지 측정할 때 얘가 흡수한 에너지가 바로 반응열이었어. 알았지? 그런데 요 방출된 에너지를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원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 뭔데? 반응물의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에너지를 측정해서 차이값을 구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측정해서 차이값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주위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 방출 에너지를 측정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똑같은 걸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런데 요거 주위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 에너지를 측정하든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든 결국 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맞냐? 이때 요 주위 물질이 흡수하고 방출한 에너지를 측정해갖고 측정한 값이 바로 반응열이고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해서 구한 값이 델타 H야. 그러니까 델타 H나 Q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은 거야. 같은 걸 방법만 다르게 해서 측정한 것 뿐이지. 대신에 이게 발열 반응하면 여기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죠.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 여기 줄었으니까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발열 반응할 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마이너스지만 내부 에너지 줄어드니까. 알았지? 그런데 주위에 있는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흡수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 뿐이야. 다시. 요거 두 개 의미 알았어요? 똑같은 에너지인데, 똑같이 방출되거나 흡수한 에너지인데 주위를 이용해서 측정하냐. 그래서 여기서 적어놨어요. Q는 주위가 기준이에요. 외부 물질이 기준이고요. 알았지? 델타 H는 똑같은 에너지를 측정하는 건데 반응물, 생성물 이걸 유식한 말로 개라고 합니다. 반응물, 생성물을 개라고 하고요. 그 개 이외의 걸 주위라고 하는데 반응물, 생성물을 기준으로 측정한 게 델타 H라는 거. 뗐냐? 그래서 크고 보고 반대다.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잠깐. 이 반응열과 관련된 질문은요. 여기 델타 H에서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반응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요. 이거나 하나 할 수 있으면 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알았죠? 잠깐. 반응열 Q 표기표를 쓸 때는 Q라는 기호는 안 써요. Q라는 기호 안 쓰고 그냥 갖다 붙여버려 여기다가. 알았죠? 이렇게 합니다. 델타 H를 익숙하게 해놓고요. 이거 내신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숫자 그대로 두고 보면 바꿔서 붙여버리세요. 됐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악 반응 시계는요, 반드시 상태를 표시하렵니다. 알았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잘은 안 나옵니다. 교과서 있어서 얘기했어요. 반드시 상태를 표시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당연히 상태 표시해야 되지. 원래 화학 반응 자체는 상태를 표시해야 되잖아. 근데 열악 반응 지금은 무조건 표시해야 돼. 그거 왜 그러는데요? 차라리 이유를 좀 알아둡시다. 왠지 알아요? 똑같은 물질을 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델타 H 에너지 차이값이죠. 출입열이죠. 달라진다. 무슨 말이야?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 H2O가 될 때 수증기가 될 때가 있고 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게. 알았지? 똑같은 H2O인데 상태가 다르죠? 이때 수증기가 되느냐 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델타 H 값, 에너지 차이값 다르죠? 왜? 야, 수증기하고 물하고 누가 엔탈피 크다? 수증기가 더 크죠? 왜? 액체를 가열해서 기체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수증기가 엔탈피 내분이 크니까 차이값은 당연히 작겠죠. 맞냐? 물은 엔탈피 작으니까 차이값 델타 H는 크겠죠. 얘가 상태에 따라서 델타 H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상태 표시를 하거라.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혹시 서술형으로 쓰라고 한다면 상태 표시 빼먹지 말라고. 알았지? 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에이씨, 이건 참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빨리 얘기하고 넘어갈게. 교과서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델타 H, 열악 반응식 있잖아. 열악 반응식에는요, 온도 압력을 표시하게 되어 있대요. 알았지? 온도 압력을 표시하게 되어 있대요. 여기 하나도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25도씨 일기압이에요. 알았어? 그럼 왜 온도 압력을 표시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하고 똑같아요. 이거 상태 표시 왜 해야 돼요?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온도 압력을 왜 표시해야 되게?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25도씨 1기압에서 일어난 반응이냐, 뭐 50도씨 뭐 2기압에서 일어난 반응에 따라서 이게 델타 H 값이 똑같은 반응이라도 달라지더라. 우리 화학원 시간에 1몰의 부피가 22.4리터인데 이거 몇 도씨 몇 기압에서만이야? 0도씨 1기압에서만이잖아. 이게 똑같은 1몰이라도 25도씨 1기압이면 이게 24리터까지 튀어가 버려요. 그럼 똑같은 1몰인데 온도 압력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거 부피 다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몰수가 다른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요 기체의 부피를 얘기할 때 기준점을 잡아준 거죠. 0도씨 1기압 기준으로 적어라. 알았지? 이걸 표준 상태라고 한다고 그랬죠.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야. 이게 똑같은 반응이지만 온도 압력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기준점을 잡아준 거야. 알았죠? 그래서 25도씨 1기압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학 반응에서 표준 상태라 그래, 이걸. 화학 반응에서 표준 상태가 있어. 참고. 알았지? 달라지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표준 상태, 보통의 화학 투여 같은 경우는요, 표준 상태 경우를 가지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 막 내요. 근데 보통 화학자들도 실험할 때는 표준 상태 실험하는데 맨날 표준 상태를 실험하는데 표준 상태 25도니까 맨날 쓰기가 버거우니까 표준 상태인 경우에는 안 쓰기로 그냥 약속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무 말 없으면 25도 1기압이야. 근데 선생님, 그럼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델타 H는 왜 달라지는가? 자,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 우리 상태가 달라지면은 이게 엔탈피가 달라져서 델타 H가 달라졌다 그랬잖아. 온도가 달라지면 엔탈피가 달라져. 자, 봐라. 25도씨에서 H2O하고 50도에서 H2O는 이게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아까 엔탈피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엔탈피 커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엔탈피가 커지는 거야. 즉 온도가 달라지면 엔탈피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가? 그러므로 이게 몇 도시에서 일어난 반응인지를 반드시 적어줘야 했다는 거야.
또 하나, 압력은 왜 꼭 표시를 해야 되냐면 압력이 달라지면 엔탈피가 달라지니까. 압력이 달라지면 왜 엔탈피가 달라지냐면요. 이거 약간 물리학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이게 좀 화학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봐요. 여기 피스톤인데 1기압 했었어. 근데 요거를 부피를 콱 줄였어.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고 이걸 눌러줘야 되죠. 알았지? 자, 여기 기체를 이렇게 부피를 줄였어요. 그럼 이제 물리학적으로 미는 2를 해준 거야, 1. 그럼 이 기체가 2를 받은 거죠. 2를 받으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이때 요걸 밀어내려면 힘을 가해야 되고, 즉 압력을 키워줘야 되거든. 압력이 변했더니, 압력을 변했다는 건 힘을 가해서 밀어줬고, 그럼 2를 해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압력이 달라지면 얘네들의 엔탈피가 달라지니까 그럼 델타에서 달라져서 온도압력을 표시하라는 거고. 근데 25도씨 1기압은 맨날 25도씨 1기압이라서 25도씨 1기압 표준 상태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암말 없으면 25도씨 1기압이다. 그런 뜻이고. 이해 갔는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 갑시다.